박한용의 생활현대사.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과 함께 이야기하는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박한용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쵸? 네, 3.1 운동이 아니고 3월 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였죠. 혁명. 예. 우리나라 혁명이나 말만 들으면 벌벌 떨어요. 아직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가진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게요. 예. 오늘 지방선거, 이제 지지율을 받잖아요. 물론 특정 정당에 지지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여전히 특정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그것이 뭐냐면 재벌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명박한테 당해보고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이렇게 잘 안 풀렸냐 싶으면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해서 망하는 나라 같아. 아니,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을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해 주잖아요. 부모도 네. 없이 짠하다고. 근데 정작 당신 자식들이나 또는 손주들이 고생하는 걸 왜 짠하게 여기지 사실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아버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셨지만 하나도 지금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뭐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네. 정작 걱정되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을 걱정하는 나라. 네. 너무 정이 많으셔서. 예,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하는 나라.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예.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지. 예. 자, 오늘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3.1 혁명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 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실장님, 지난주에요, 3.1 혁명과 관련해서 행사에 참가를 하셨죠? 방청객으로요. 예, 그러다가 저희 방송대 브라브레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행사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번에 바로 딱 일주일 전이죠. 예, 프레스 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3.1 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95주년이죠, 올해가. 그래서 기념 학술대 하면서 그 제목을 제국에서 민국으로. 예, 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리가 꽉 찼었어요, 끝날 때까지. 아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참여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학자들은 별로 안 와요. 발표 토론자들만 주로 오고, 일본에서 한국 왔던 몇 분들이 들었고, 대부분 시민들,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 또 참가단체들, 이 참가단체들이 수십 단체가 참가를 했어요. 굉장히 컸어요. 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네, 논쟁도 좀 있었다는데, 그건 오늘 이제 모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봐야지. 예, 3.1절 이벤트도 하셨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3.1절 기념 이벤트로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었어요.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친일 일명사전 앱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앱을 무료로 다운받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오. 적어도 3.1절 날 그래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오신 분들이라면 마땅히 친일명 사전 최고로는 3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앱으로는 보급용으로 10,000원 했지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무료로
다운을 받게 했죠. 네. 제가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실장님한테 조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왜 시민역사관, 식민지 역사관 만들기 위해서 모금운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저도 거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계속 여쭤봤더니, 네. 안 가르쳐 주시면서 방송에서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문 아나운서님은 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니까, 물론 발기인도 참여해 주시겠지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아마 의미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아마 이제, 처음 들었는데 뭐지? 귀 쫑긋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예. 아직은 가칭인데, 진실과 정의 시민역사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와, 이름 좋다. 진실과 정의. 예,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와, 것들이죠. 진실과 정의. 네.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역사를 매개로 한 그 역사관이겠죠.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제 식민지 침탈과 지배 역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중생활사. 저희 연구소 한 3만 전 정도 있어요. 그 당시 자료들이. 그래서 식민지 지배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을 끼쳤는가 알아야 식민지가 왜 나쁜지 압니다. 독립운동만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고통 당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네.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일제 식민지 침탈과 민중생활, 그 다음에 독립운동과 함께 친일 역사 전문실을 두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잘 알던 친일면 사진이 나왔지만 지금도 부정하잖아요. 네. 연구소가 그럴 줄 알고 자료를 많이 모아놨어요. 그 당시 실제 친일했던 원자료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 친일 역사 또 한일 과거사. 예, 지금도 많이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잘 알다시피 보면 알겠지만 강제동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위안부 나오지만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나왔던 한일 과거사는 굉장히 많죠. 원폭 피해자 문제도 있고 우리가 했던 B씨급 전범, 그다음에 시베리아 억류자, 사할린 한일 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일 과거사 전시관. 그다음에 이 현재적 의미에서 일제 잔재가 어떻게 남아 있는가 대한민국에. 아, 그게 정말 네,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일제 잔재 청산 운동. 일제 잔재와 일제 잔재 청산 운동. 그다음에 더 큰 중요한 것이 한일 과거사 문제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어떠한 운동을 한 50년 이상 해왔던가.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선대 형무소 갔을 때 일본 제국제 폭력성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본 놈 때려붙이자 이렇게 벽에다 쓰고 나가요. 뭐 화가 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서대 형무소에도 조선의 독립운동을 돕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은 바바 마수와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또 해방 후에도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일본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래서 이런 나쁜 일도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가 어떠한 운동을 함께 했는가를 같이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주역들에게 어떤 길을 갈 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요컨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생활상과 지배사, 그 다음에 독립운동과 그 빛과 그림자를 할 수 있는 친일 문제, 그 다음에 일제잔재 청산, 그 다음에 한일 과거사 운동의 한일 시민 연대운동, 이것을 쭉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박정희 기념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만들어졌잖아요. 네. 저희 대표적인 역사 왜곡관이라고 봅니다. 교과서하고, 교과서하고 짝이잖아요. 네, 맥을 같이 하죠. 네, 예. 교과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역사를 통해서 성지순례함으로써 재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보고 다시 우리 역사관 봐서 어느 것이 진실과 정의인가를 알릴 수 있는 시민역사운동의 교도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요, 이거 이미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내용상요, 저희가 세워도 이미 오래전에 세웠어야 되는 역사관이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문 역사관 할 때 문화 조금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물론 독립기념관을 만들었지만 그건 전두환이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기념관은 주로 독립운동가들 중심으로만 돼 있어요. 이거 왜 어떤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즉 식민지라는 엄청난 우리 역사적 후유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네. 번도 전문 역사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국가기관에 맡겨도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왜? 교과서까지 뜯어 고치잖아요. 네. 따라서 이 한일 과거사 일제 독립운동의 주체가 우리 민중이었듯이 오늘도 이런 민초들이 이 진실의 역사를 상설 전시함으로써 바르게 전달하고 나가자는 것이죠. 네.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사실 이런 역사관 진작 국가에서 만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
보셨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있는 역사도 고쳐버리잖아요.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박정희 기념관처럼 특정 세력에 의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역사가 뜯어 고쳐지거나 선전 도구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모금해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독립운동했고 친일면 사전도 우리가 모금해서 했잖아요. 네. 그 성과를 후대에게 남겨주려면 우리 스스로 해야죠. 그러면 이번 모금 목표액은 얼마인가요? 예, 총 25억인데 네. 예, 그 가운데 작년까지 약 10억 원을 모았어요. 예,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긴 합니다. 아유, 예. 근데 올해 15억 원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이제 모금 끝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내년 8월 15일 때 기공식 삽을 뜨자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모금 좀 많이 됐나요? 너무 좋은 의도기 때문에 정말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작년도 10억 원 정도 할 때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친일면 사전 앱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수익 네.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이 앱을 우리가 1만 원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중에서 5천 원은 뭐 이렇게 앱 회사 아, 왜 그 사이트를 제공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구글 같은 데죠. 예. 이런 데서 이제 갖겠습니다. 저희 제작비가 또 5천만 원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것이 많이 팔리면 1만 원 중에서 5천 원은 역사관 기금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다들 친일 인명사전 앱을 다운받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거는 또 예. 사진보다 편하죠. 가지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예, 계속 이름 수시로. 검색해도 되고 내 고향 친일파 검색할 수도 있고 와. 분야별로 예.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친일면 사전이 많이 팔렸어요. 아. 예, 그래서 근데 그건 30만 원인데 주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갔죠. 네. 연구자들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이 시민단체나 이제 뛰는 분들이 이제 되고 있고 무엇보다 회원님들이 회비도 증액시켰어요. 자발적으로. 왜? 연구소 재정이 어려우면 그만큼 역사관 짓는 돈이라는 것이 더 가중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회원 배가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작년 초에 100년 전쟁 덕분에 많은 분들이 작년 1, 2월 달에 회원 가입해 주셨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모금이 들어와요. 저도 지금 아침에 연구소에 가서 뭐 우스미 아이코라는 유명한 일본의 역사 학자가 있습니다. 조선인 B씨급 전문가예요. 우리 전에 B씨급 했죠. 네. 그걸 평생 동안 운동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또 발기인으로 참가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작년 10억을 모았는데 올해는 대중 모금을 3억 원, 아. 그다음에 앱 또는 사전 판매를 2억 원, 그다음에 특수 모금 이건 이제 유지자들에게 10억 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소가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수시로 갈 수 있는 곳에 지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연구소는 가급적이면 서울 시내 네. 안에 하려고 한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목이 좋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는 아니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찾아가기 쉬워야 되지 않느냐. 네. 두 번째는 이건 움직이는 역사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 방식을 띨 거예요. 하나는 운동하는 역사관이라는 의미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아. 영어로 무브먼트. 무브먼트. 예. 예. 또 하나는 그 다 한들 지방에서도 올라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트레일러 같은 거 하나 실어서 이동 전시관을 할 거예요. 아,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상권 마을까지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막 저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는데 지난해 그 목표액이 10억 원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모금 상황은 어땠나요? 예, 보니까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모금 운동 자체는 많이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100년 전쟁을 상반기에 우리가 했을 때 소송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 소송이. 6개월 이상 우리가 어찌됐건 RTV에서도 그 방영했다고 또 징계 먹고 이런 것도 대응하고 하반기엔 교과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구조 상근자는 제한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금 활동을 못했는데 자발증이 많았다. 특히 회원가입을 많이 해주신다든지 그다음에 기반이 조성이 많이 됐다 볼 수 있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이제 우리가 출장 강의를 많이 갑니다. 초청 강좌를 많이 가는데 작년에는 한 달에 8번씩 갔었어요. 최소. 그러면 1년에 52주인가요? 와우, 예, 52주 정도 네, 되죠. 이걸 보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친일파 교과서 뉴라이트 문제였어요. 또 박정희 문제. 저는 작년에 역사관을 모금할 수 있는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생각했거든요, 실장님. 아니, 가뜩이나 하실 일도 많은데,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권까지 참 일을 더 많이 짐을 지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래서 역사관이 반드시 건립돼야 되는구나라고, 그렇죠. 당위성을 부여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저 개인 관계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목할 일은 노동조합, 그 다음에 농민회, 대학생 동아리, 지방청년회, 지역 시민단체에서 많이 불러요. 종교단체도. 네. 과거에는 이런 역사 문제는 잘 안 불렀어요. 그렇죠. 당면한 현안을 가지고 사실 강의를 많이 듣죠. 네. 근데 대부분 하는 말이 특히 대학생들이 역사 동아리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이런 이제 잘 보시면 재작년에 유신 40년이잖아요. 네. 우리 유신 40년 기념사업을 하나 했죠. 뭘 했죠? 뭘 했죠? 박근혜 유신 퍼스트레이디 뽑아줬잖아요. 대통령으로. 그 기념사업이군요. 네. 바로 그때 뭐냐면 그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년 전쟁하고. 지금 다시 들어도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 터지는데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를 계기로 해서 역사 왜곡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치, 과거에는 친일 문제에서 좁혀졌다면 한국 그런데 100년의 역사 왜곡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눈을 뜸으로써 역사관의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열심히 우리 연구소 뛰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 제발 발기인으로 참여를 좀 할 수 있게 방법을. 영광이죠. 아니,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방송 듣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바로 창씨 개명하고 저는 겁이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힘이 없고 무섭다는 두려움을 먼저 느꼈을 텐데 다시 그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역사 잊지 않고 제대로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편하게 할게요. 저 그냥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거. 고맙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저 근데 편하게 묻어갈게요. 실장님.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3.1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에서 저는 이렇게 보여요. 우리도 3.1 독립운동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3.1 독립운동인데 3.1절 날짜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바꿔서 셋 중에 하나만 하자 하는 3.1 운동. 셋 중에 하나만 하자. 첫 번째로 내가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네.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독립운동. 첫 번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을 가입 한번 해보는 게 겠다. 회원 가입. 그래서 독립군이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어렵다면 친일명 사전 앱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겠다. 그렇죠.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커피 2잔 값이면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내 자녀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이 그 역사 교육을 위해서 시민역사관 발기로 참가하겠다. 물론 이게 10만 원입니다만은 하는 거.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독립운동 아니겠어요? 그게 3.1 독립운동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발기인 참여를 하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발기인으로? 이건 사실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줘야 되느냐를 조직적으로 넘겨주려는 거예요. 이 역사관을 긴거래해서 우리가 중국, 일본, 미주과의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버지 세대들은 나쁜 의미로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노력했을까 하는 그런 실천의 장들, 이 친일청산운동에 참가했던 분들 같은 것들도 다 전시할 거예요. 아이들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 세대를 했구나.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할 수 있다 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선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참여하면서 자기가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줘야죠.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어디 징용을 당하거나 강제징용을 당하거나 또는 국외를 떠돌면서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운이 좋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우리 대에서 끝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또다시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이요. 네. 사실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술을 진하게 한번 먹으면 너도 사람이 먹게 되면 1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뭐냐? 독립군자금을 한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저는 지금 하나는 일단 했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발기인이나 이 회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모든 것들은 다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민족.or.kr, minjok.or.kr 들어가시면 안내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꼭 이런 돈 받는 것만 친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다 잘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실장님.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을 땐 몰랐는데, 일단 예.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니까요. 참 그동안 제가 무심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반성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 실장님께 참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어주시고 그걸 이끌어가고 계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 사전 앱은 홈페이지까지 안 들어가시더라도 그렇죠.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살짝 열으셔서 구글 플레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렇게 앱 다운로드 받는 데가 있죠. 그래서 친일매 사전 검색하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 꼭 해주실 거죠? 우리 함께 합시다. 예.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국민TV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제, 3.1혁명. 예. 오늘 또 혼자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C급 연구자이기 때문에 A급 특급을 모시고 나옵니다, 항상. 예. 너무 겸손하셔서 어떤 분이신지. 네. 예. 직장을 소개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미라고 합니다. 남희가 아니고 나미. 나미, 이나미 선생님. 네. 네. 예, 저는 현재 그 한국방송통신대학, 근대 신조 연구단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제 전공은 한국 근현대 정치사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더 저를 알아차리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자유주의 기원하고 한국의 보수와 수구 그리고 이념과 학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와. 네, 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처음 나오셔서 너무 떠시는 것 같아요. 예, 아직 긴장이 많이 돼요. 네. 진짜. 정치학자는 대부분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용기 있게 말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예. 그래도 할 소리 다 하셨죠? 그러게요. 벌써 자기 책부터 소개하셨어요. 근데 책 소개를 하시는데요. 기가 쫙 눌리는데요. 예. 네.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나미 박사의 책의 특징이 뭐냐? 아까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네. 자, 우리 자유주의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3.1절하고도 관계돼요. 자, 왜? 우리 교학자 교과서 집필 요강에 자유주의에 입각하라 그러죠. 자유민주주의. 구체적으로 하면 자유민주주의지만 내용은 네. 자유주의죠. 그다음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한국의 보수와 수구입니다. 이게 또 아주 땡기는 거네. 한국의 보수와 수구.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수하고 수구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TV 청취자분들, 우리 조합원분들도 제발 보수와 수구를 구분해서 써달라. 한국에는 예. 보수주의자들이 없다. 바로 그것 전문가시에요. 네. 네, 또 하나가 뭐였죠? 예, 그 한국 전쟁을 소재로 다룬 건데요. 그 이념과 학살이라고. 예? 이념과 학살입니다. 자, 이념각살.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우리 이나미 박사님께서도 하시는 공부나 연구가요. 우리 박한용 실장님 못지않게 참 가슴 아프고 가끔 울컥울컥하고 분노감 느끼게 저는 만드는. 머리보다 몸으로 먼저 나서지만 우리 이나미 박사는 이 연구 실력이 출중하셔가지고 그 배경이 되는 아닙니다. 중요한 쉽게 말하면 탄작고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한국 전쟁 한번 다루긴 다룰 거예요. 우리가 6월 달쯤에. 그렇죠.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항상 저는 던집니다. 한국 전쟁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6.25란 말을 썼어. 네. 6.25 동란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뭐죠? 조국 해방전쟁. 아, 맞아요. 조국 해방. 예.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 북한을 하는 전쟁. 이름은 8개죠. 근데 영어로는 코리안 워가 있어요. 네, 코리안 워. 그 다음에 또 한편 또 The Civil War. 이름이 10개네요. 와.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이름이 10개인 6.25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할 거예요. 그 명칭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궁금했는데. 네. 내 이름이 10개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니까요. 6월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전쟁이 이념 전이었다 하지만서 그 배후에 있는 학살의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 아마 앞으로도 이남이 또 박사를 또 모실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네이버에서 글 하나 작성하면 해피콩 1개 100원을 받아서 해피빔 민족문제연구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1년간 총 기부한 콩이 제법 된답니다. 한 번들 해보세요 하셨는데, 이런 방법도 있군요.
해피빈도 있어요. 네, 예. 와우. 네, 땅콩 고소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이 주제가요. 3.1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3.1 운동이 아니라 혁명인지 말하기 전에요. 사실 이 3.1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사님? 네. 우선 저는 그 3.1 혁명이 그 1919년 일제가 시작되고 나서 10년 가까이 되는 해에 발생했다. 전 이거를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일제 시대에 살기 편했고 뭐 많은 뭐 건설적인 일들이 있었다라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면은 왜 이런 그 혁명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우리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만큼 우리 우리 국민들이 그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무단 통치도 있었지만 많이 힘들었고 그것에 저항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좀 중시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1차 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파리 강화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죠. 네. 근데 이때 이제 식민지 문제가 논의된다. 이제 이런 이제 소문이 돌면서 그리고 또 마침 일순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우리도 어쩌면 독립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파리 강화회에서 이제 발언권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사실은 그 고정 인산일, 그러니까 장례식을 의미하죠. 3월 3일 날 원래는 그 기념식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소문이 좀 새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해서 3월 1일 날 이런 3.1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외국에 기대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죠. 민족 스스로 독립을 원한다, 자결을 원한다라는 그렇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와, 예. 근데 사실 독립선언은 그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네, 이제 우리가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 하고 조금 더 공부하신 분은 28 독립선언서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무호 독립선언서라는 게 있었고. 무오 독립선언서. 그러니까 김인현 바로 전해죠. 네. 그건 사실 대한 독립선언서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그런데 1919년 2월 달에 대한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소왕 선생 아시죠? 네. 임시정부 요인이죠. 삼균주의. 예, 이분이 이제 기초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동경 유학생들이 했던 28 독립선언.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3.1 기미 독립선언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근데 이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이광수나 사실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 지난번에 저희가 교학사 교과서에서 이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요. 네. 이들은 변절자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분노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제일 뭐냐면 민망한 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셔야 될 독립선언서인데 정작 그것을 기초했던 사람들이 친일로 들어섰을 때 사실 굴욕적이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지 차라리 그렇게 돌아설 거였으면은 네. 독립선언서를 그분들이 작성하지 말든지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쓴 시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백리를 가려면 90리가 반이라네, 절반이라네. 군우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도다. 군우가 열나흘 달을 온달, 보름달이라 하더뇨. 이런 글을 썼어요. 원래는 네. 이제 중국말에 행백리자 반 90리 이런 말이 있어요. 백리를 가려는 자는 90리를 절반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90리에서 마지막에 못 남기고 꺾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봤을 때 철학이나 사상적인 신념들도 문제가 됐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기의 지조 원칙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나중에 변명의 일관에서 친일로 가버려서 오히려 친일의 대부가 되고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만해 스님의 행백리자 반 90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오늘날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정당이 뭐 이렇게 확 바뀌고 하니까 뭐 막차 놓칠까봐 이리저리 바꾸고 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듣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외국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했다면 분명히 주동자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 민중의 어떤 한이 맺힌 그런 그것이 이제 폭발한 그런 운동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말기 무렵에 여운형을 비롯한 몇몇이 신한 청년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종결되고 이제 파리 강화 회의가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여운형이 이제 여기서 식민지 문제가 논의된다는 걸 미리 알았고 그래서 그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김규식이 독립청원서를 강화회의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각국 대표 언론에게도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고 독립운동계가 이제 고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한청년단은 또 이제 국내 일본 또 만주노령 지역에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권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년 2월에 만주 노령에서는 39명 명의로 조서항이 대한 독립 선언서도 발표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동경에서 이팔 독립 선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3.1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기독교계하고 천도교계가 중심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계의 네. 이승훈과 천도교계의 손병희가 이제 제의를 해서 준비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3.1 성명서요. 원래 파고다 공원이어야 하는데 태화관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네. 사실은 이제 독립선언은 입을 밑에서 마지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왜냐하면 차로서 내 만방에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일독립선언서에 보면. 내 만방에 구하려면 광장에서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크게 이제 유력한 이야기는 우리가 탑골 공원이죠. 그 당시 파고다 공원이 아니고 탑골 공원이 맞습니다. 예. 탑골 공원. 네. 네. 거기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발적 사고도 일어나고 희생이 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언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태화관으로 갔다 그래요. 네. 태화관은 이제 궁중요리 하던 사람이 이제 나와서 했던 식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거죠. 흔히 저희가요, 기미 독립선언서 하면 33인을 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장소에 33인이 다 모였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원래 12시에 이제 공식을 하기로 했어요. 식사와 같이 함께. 근데 여기 길선주, 유여대, 정춘수, 김병조 4명 대신 29명이 참석해서 이종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종일 선생님. 이분이 네. 나중에 제국신문이라서 여성신문도 냈던 분이에요. 그 한말에.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천도교의 최린 아시죠? 나중에 친일로 갔지만. 네. 총독 다음에 제2인자가 정무총감인데 이 정무총감에게 우리 독립선언 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나 잡아 가라 이거죠. 네. 사실 보호 조치를 요청한 거 다름이 없어요. 어떤 맥락에서는. 근데 아까 못 왔던 4사람 중에서 3사람 늦게 도착하고 김병조란 분은 상해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실상 다 참석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왜 원래 장소였던 그 탑골공원에 또 학생들은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렇죠. 계획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사실 학생 조직이 가동이 된 거예요. 기독교 특히 계통들하고 천도교 계통에. 그렇겠죠.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중앙고보든가 여대 학생이 그래서 즉석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바로 선언문을 읽고 그냥 요즘 운동권 용어로 하면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럼 규모가요 어느 정도 됐나요? 이거 이 박사님 이런 거 보시죠. 예, 3월 1일 당일만 서울을 포함해서 한 9곳에서 이뤄졌고요. 그 이튿날에도 함흥 포함해서 한 7곳 이상. 그 3월 3일에도 7곳. 4월 말까지 좀 집중적으로 좀 벌어지는데 전국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4월 1일 하루만 67회가 운동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시위는 2,000여 건인데 일제 조사는 1,500여 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202만 명. 그리고 또 한 설로서는 1천만 명 정도 모였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SNS라든지 워낙 정보 매체가 많이 발달을 해서 다들 알고 그렇죠. 참여를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일제히 눈을 피해서 또 서로 연락을 했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사실 전기부터 안 들어온 곳이 많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 인원 자체가 엄청난 인원일 텐데. 신문도 3.1운동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피해도 정말 컸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기록에 따르면 46,948명 체포 투옥됐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미결수, 기결수로 수감됐고요. 15,900여 명이 부상됐고 7,500여 명이 살해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 광경을 본 외국인 말에 의하면 여성 어린이 할 것 없이 무참하게 살해가 돼요. 그래서 제노사이드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무참한 이렇게 학살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비폭력 운동을 전개해야 되느냐, 뭐 이런 회의를 표한 사람들 이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7개 교회당, 2개 학교, 그다음에 715채 한국인 그 민가가 이제 소각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 3.1 운동 관련해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은 태극기 하나 들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평화적 시위인데 이렇게 무참하게 탄압을 했네요. 네. 예,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진행된 세계 발굴은 꿈틀댄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러한 비폭력 평화주의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이제 무차별 학살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민중들이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점차 폭력적인 좌우로 갑니다. 그래서 경찰서 주재소를 불질러 버린다든지 일본 순사를 그때는 헌병경찰이죠. 공격한다든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뭐냐면 폭력적인 저항이 나갑니다. 또 그리고 상인들은 철시를 한다든지 또 노동자 농민들도 노동자 많지 않았지만 노동자 농민들 같은 우리 흔히 말해서 보통 일반 하층민이라고 많이 불렀죠.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도 참가하면서 이제 뭐냐 대중적인 투쟁과 그다음에 폭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아, 이 3.1 혁명 그 영향 국내외에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끼친 영향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3.1 운동이 국내 끼친 영향이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촛불 소녀 세대란 말이 있죠. 네. 다시 3.1 운동 세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양반, 쌍놈, 그다음에 지방색, 남녀, 온갖 게 다 쪼개져 있었잖아요. 근데 뭐죠? 이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나온 거예요. 거리로. 옛날 양반들 태극기 들고 길에서 데모했겠어요? 아유, 상상도 못하죠. 예. 그래서 다 같이 체험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면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이제 다 같이 이건 구호가 뭐예요? 우리가 MB 때. 네. 대한민국하고 이건 응원이구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노래. 네. 한마디로 하면 대한독립 만세가 그때의 일치된 구호였어요. 무슨 얘기냐. 이걸 우리 어렵게 얘기하면 양반 삼년 남녀노소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할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하나의 집단이다. 이게 어렵게 이야기하면 민족적 결집이라 그래요. 민족적 결집. 집단적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이제 그 혁명이라는 거와 연결되겠지만 바로 이 고종이 죽었잖아요. 네. 순종이 살아있어요, 사실은. 비록 망국의 황제이긴 해도. 근데 뭐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운동. 이제는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새로운 독립과 건설 과제를 놓으면서 나간다는 점에서 과거에 이제 복벽주의, 왕실로 돌아가자는 이제 후퇴하게 된다든지 또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이 바로 이때를 통해서 임시정부만이 아니고 임시정부 참전가를 거부한 단체도 있었어요. 아. 폭력투쟁. 네. 3.1 때 폭력했더니 비폭력했더니 뭐 맞아만 죽더라. 의열당. 내 몸 하나를 죽여서 희생해서 만일을 살겠다는 그런 의열단도 나오게 되죠. 의열 투쟁하는 단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다 노동자 농민들의 운동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자 농민 같은 대중들 중심으로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사회주의 대중운동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 이야기하면 3.1 운동은 1910년대까지의 모든 운동들이 있어요. 다양한 운동에 실력 양성 운동도 있고 독립 무장투쟁 노선도 있고 또는 외교 노선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것들을 합류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호수였고 이 호수로부터 다시 20년대 운동이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 해외에도 사실 꽤 영향을 끼쳤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아시아의 굵직한 그런 그 여러 근대적인 운동들은 3.1운동 혁명이 굉장히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우선 그 중국의 오사운동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중국의 신문화운동 지도자 진독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선 독립운동지감사에서 3.1운동을 아주 격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민족에 걸게 된다. 그런 호소를 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도 국민의회파, 비폭력 독립운동, 인도 차이나 반도, 필리핀, 아랍 이런 지역의 그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그 간디의 비폭력 그 정운동의 철학으로 알려져 있는 사티아그라하 운동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단순히 3.1 운동이 우리나라의 독립만을 위한 운동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그 수많은 굵직굵직한 그리고 네. 의미 있는 그런 운동들을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네. 왜 해외 식민지 피억압국 지도자들과 민중들에게 이렇게 호소력이 있었을까요? 네, 그 당시 그 독립선언문하고 그 참가했던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그 조선 독립만을 그 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외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세계사적 의미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그 전에 그 많이 얘기고 있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은 그 1차 대전 그 패전국 식민지, 그러니까 사실 서양 국가에 속한 국가만이 민족 자결권을 결국은 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상 그 3.1운동, 3.1 혁명의 선언은 그 모든 그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피압박 민족의 어떤 근본적인 해방과 독립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사실 전 세계에 호소력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기미 독립선수를 보게 되면 이제 정의와 인도의 그 그쵸. 새로운 균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뭐 사실 이남희 박사님 더 잘 아시지만 그 제국주의 시대는 약육 강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흔히 말해서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약육 강식, 예. 적자 생존의 시대인데 그러면 뭐냐 강한 게 약한 거 먹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김동률선언서 당시에 우리가 외쳤던 얘기는 뭐냐 이제 그런 약육 강식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중요한 가치는 정의, 저스티스죠. 인도, 휴머니즘이죠. 이것이 뭐냐 인간들의 삶의 가치고 세계사적 가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크로포트킨 같은 그 아나키스트가 했던 말이기도 하죠. 받아들인 거죠. 왜? 전쟁이는 약육 강식하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인들은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정의와 인도의 새 시대 뭐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파리 강화회의에 의해서 그 자결권 적용이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시켜주는 것이니까 제국주의 또 한 번 입고 나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피억압 민족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자유와 독립이 하나의 인류의 하나의 보편적 권리다라고 하면서 조선의 독립만 아니라 전 세계 독립을 다 요구한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라고 우리 이남희 박사가 말씀하신 건 우리가 자화자찬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만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1 혁명이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보통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뒤집어지거나 바뀌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뭐 일제를 몰아내지도 못하고 우리가 독립을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데 왜 운동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남희 박사님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네. 예, 그냥 네. 혁명이 뭔지 또 네. 그다음에 실패했는데 꼭 실패하면 혁명이 아닌지 좀 한번 네. 봐주시죠. 우선은 그 혁명에서 이제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가장 쉽게 보면은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도 합의한 그 개념이 아무래도 그 영어 레볼루션의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네. 거기서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successful attemp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시도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은 이제 많은 다수가 일어나서 그 정치 체제를 바꾸는 그것도 무력으로 바꾸는 뭐 무력뿐만 아니라 모든 그 어떤 영향력을 갖고 바꾸는 그런 그 어떤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성공 여부가 그 혁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Successful attempt. 그렇죠. 일단 네. 사전적 의미에서도 그러하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 뭐 프랑스 혁명이나 다른 기타 혁명들이 다시 또 반동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 많이 나폴레옹 봅니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혁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데이비 파커 혁명의 탄생을 쓴 저자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구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이제 권력의 그 소재가 이동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왕정, 제국 이런 의미를 쓰다가 이제는 국민에게 있다. 민국이란 표현을 쓰고 이제 모든 그 민주공화제를 표방했을 때는 가장 그 혁명의 중요한 그 요건인 그 정치적인 그 체제의 변동. 권력의 소재 이동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를 충족시키겠고 장기적으로는 그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오는데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우리가 혁명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때 3.1 혁명 당시 만들어진 그 모든 독립선언서 그 임시정부법이 있는데 모두 민주공화제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년 4월에 제정된 그 대한민국 임시헌정을 보면 이제 분명하게 민주공화제라고 밝히고 있고 그 놀라운 것은 여성 참정권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영국보다도 훨씬 앞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한국의 이제 민주공화제가 자리 잡게 하는데 그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혁명이라고 불러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다 여성이지만. 네. 아니, 저 지금 깜짝 여성의 참정권 문제. 네.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3.1혁명 하면 유관순 누나라고 누구나 떠올리면서도 이 3.1혁명을 통해서 여성 참정권이 보장됐다는 얘기는 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 이제 임시정부 헌장에 그렇죠. 표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이나 흔히 말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교과서라고 하는 그 나라보다 훨씬 앞선 거예요. 앞선 거예요. 왜냐하면 1920년대에 외국에서는 된 거거든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더욱더 여성들이 독립운동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그래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고 정치적 그렇죠. 민주공화국이 필요하다. 한마디 이야기한 것은 독립운동이 뭐죠? 민주공화국 수립운동과 같이 결합되어 있죠. 황제는 필요 없다. 순종 나가라. 되는 거죠. 굉장히 전향적인 사고를 하셨네요. 저희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이. 그러면 이제 제국과 민국의 그런 얘기가 왜 나올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학술회의 주제가요. 제국에서 민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제 3.1 혁명이라고 우리 큰 주제를 잡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국에서 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지향을 했기 때문에 이제 3.1 운동을 더 이상 운동이라 부르지 말고 혁명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대한제국도 낡은 봉건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도 그 대외적 침략, 내부적 억압, 파시즘 이런 걸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민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죠. 그래서 참된 민주공화국을 3.1 혁명 이후 또 임시정부가 이제 지향을 했다는 점에서 제국에서 민국이라고 그 학술회의 제목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치 체제뿐 아니라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다 근본적인 그 혁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독립운동가들도 자신을 혁명가다 이렇게 자처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대에서도 많이 그 3.1운동이란 말도 같이 섞이긴 했습니다만 3.1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그리고 이후에 후반부로 갈수록 혁명이란 말을 더 빈번하게 사용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술의 주제가 이제 제국에서 민국이다라고 이제 정해지게 된 겁니다. 네. 이 제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공화적 두 개의 제국. 두 개의 제국. 예. 네, 그렇죠.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라면요. 독립운동을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민주주의 운동으로 봐도 그러니까 모든 독립운동이 민주주의 운동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죠. 3.1운동 이후에 한국의 모든 독립운동의 갈래들은 네. 바로 그런 민주주의라는 전제 속에서 독립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알고 보면 독립운동과 민주주의가 분리되지 않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미 군정이 들어올 때 비로소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문 아나운서 정말로 이거 아주 명쾌하시고 예리하세요. 흔히 말해서 뉴라이트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은 민주주의 잘 몰랐다. 네. 미국에서 미 군정이 오면서 민주주의가 이식되었다. 이식된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되죠. 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스스로 먼저 민주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려던 민주주의보다 더 넓었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오늘의 포인트죠. 이거는 정말 제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시장님, 박사님 예리하세요, 고맙습니다. 갈수록. 아니요, 저는 지금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오늘 제대로 바로 잡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 독립운동가 분들도 3.1 혁명이라는 호칭을 많이들 사용하셨나요? 일단 국내에서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검열이잖아요. 혁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대신 우리 해외에서 이제 많이 되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짧게 얘기 드리자면 3.1 혁명 직후에 순원 손문 아시죠? 네. 예, 심삼 김창숙 선생의 유림 독립운동가 있잖아요. 네. 성균관 대학교 세우신 분이에요. 지금은 삼성이 말아먹었지만, 예. 만났을 때, 그 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예. 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신혁명에 맞먹는 거죠. 중국에. 그 다음에
이미 1922년에 3.1 청년구락부도 3.1 혁명이라는 인쇄물을 발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기관지죠. 신문이죠. 그래서도 3.1 혁명사 또는 도수혁명, 맨손으로 한 혁명이다 이거죠. 빈몸으로.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근데 대체로 운동과 혁명이 혼재되어서 섞여서 사용되다가 중일전쟁이 37년도에 일어나잖아요. 네. 대체 1938년도쯤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 그게 그 당시에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 그 민족혁명당 또는 조선이 참가하고 있는 조선민족전선연맹 또는 한국 독립당이 참가하고 있는 임시정부 쪽에서 바로 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서 그 뭐냐면 3.1운동을 우리 혁명의 발인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의 개벽이다. 이렇게 박혀서 혁명의 용어가 공식화되죠. 네. 자, 이렇게요, 공식화됐는데, 아마 저희가 3.1 운동이라고 배우고 했던 거 보면은, 해방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 헌법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표기가 됐나요? 처음에는 3.1 혁명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기초위원회에서 3.1 혁명으로 했다가 이제 재헌회 만들 때죠. 예, 그렇죠. 네.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상정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7월 7일 2차 독회를 했습니다. 그때 조국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사람이냐면은 대한독립촉선국민회에서 이승만 계열 쪽에 있는 분입니다. 네, 이승만 계열이에요? 예. 이분이 독촉. 아주 뜬금없이 혁명을 반대하고 항쟁이라고 하자 이런 그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승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지를 하고 그래도 이제 결론이 안 나고 논란이 분분해지니까 5인 소위회를 갖자. 그래서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5명 중에 2명이 이승만 계열이고 1명이 이제 친일안 서고 또 나머지 또 한민당 인사입니다. 거의 다 사실상 그 이승만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공주자와 친일파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이제 결론을 운동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회의 때 사실상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또 이주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는 운동이라고 한 단어를 적극 찬성한다라고 하니까. 윤치영이요? 이주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자마자 이제 딱 토론을 맞고, 오늘날 무슨 뭡니까? 그 날치기 통과친 토론을 맞고, 바로 이제 표결을 강행을 해요. 근데 이때 그 지지한 숫자를 보면은 제적 인원이 157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91명만으로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를 한 거죠. 그래서 재석위원회 그 과반수에서 제적위원회 과반수도 못 미치는 수로 이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통과를 시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승만 스스로도 혁명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원래 썼죠? 예, 원래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회의 때 그렇게 그 운동이라고 바꾸자고 하는 그런 견해가 나오고 본인이 그걸 적극 지지를 하고 뭐 일종의 무슨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혁명이란 말이 또 금방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혁명이란 말이 쓰이다가 사실 우리 그 교육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서서히 운동이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혁명은 이제 사라져가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예. 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혁명과 운동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질이 다른 겁니다. 예. 그렇죠. 격화되는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우리 스스로 이러죠? 일단 이때 나왔던 그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제 모두들 찬성한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혁명은 국내적 용이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 일제시대 때 혁명이란 말을 쓴다면 그 일제의 정부를 우리 정부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절치 못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나 또 그걸 지지한 이승만이나 사실 그 미국 독립혁명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게 사실은 영국에 대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에 대항해서 그 혁명이란 표현을 쓴 거를 다 장본인들도 잘 알면서 이것이 우리의 이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그 조국현 의원은 아주 그 혁명이란 말을 쓰면 무식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승만이 계속해서 써온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 그 의아스러운 얘기인 거죠. 제가 뭐 알겠지만 지금 이제 요지가 이런 것이죠. 지금 원래는 다 별 이견 없이 3.1 혁명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그렇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초기에 다 지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7월 7일 날 상정되는데 7월 1일까지 이승만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월 7일 날 조국현이라는 이승만 계열이죠. 네. 문제 제기하고 이승만이 맞장구 치고 그렇죠. 그다음 한민당이 거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뭐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5인 소위원회에서 친일파까지 포함돼서 4명이 다 그렇죠. 한민당 아니면 이승만 계열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들이 운동으로 격화시켰단 말이죠. 여기서 아까 또 조국현 의원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궤변인데 그렇죠. 혁명은 국내용이다. 처음 듣네. 이게 우리가
듣보잡이라 그러죠. 예,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요. 그렇게 예. 하면 뭐죠? 미국 독립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서양서 가르칠 때 그렇게 그렇죠. 가르치잖아요. 예. 미국 독립혁명 이유는 뭐죠? 영국에 대해서 독립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그 내용이 혁명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뭐냐? 그 속뜻이 뭘까요, 도대체? 어. 굳이 이 말을. 아니,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임시정부도 재헌헌법에서는 빠졌죠? 그렇죠. 이제 임정희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가지니까 이제 이승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껄끄러워서 그 상임정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그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한성임정을 정통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임정이 이제 처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87년도에 이제 들어서게 됐죠. 예. 87년도에 이제 9차 헌법 그렇죠. 개정, 네. 예,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우리 잘 헌법에. 보십시다. 예. 예. 저는 이 생각 좀 해봤어요. 이건 이제 확실하진 않는데, 그 이승만은 33인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학 가 있었어요. 이게 있고. 그래서 이승만으로서는 3.1운동에 그게 없어요. 근데 과실은 제일 많이 따먹은 사람이야. 근데 그래서 아까 예. 이나희 박사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서울에 한성 정부가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근데 노령의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있어요.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를 대통령 아니에요, 원래. 자기를 추대했던 한성 정부가 유일한 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백번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 세 개가 합쳐서 임시정부가 나왔으니까 합친 이유가 정통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뭐죠? 합친 이유 할 때 아무래도 백번 김구가 그 의미가 더 큰죠. 이승만과 동의 못 하는 거예요. 어째 이런 면에서 3.1 운동, 3.1 혁명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추정해 볼 때 좌익들이 많이 혁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꿀리는 게 많잖아요, 지금. 친일파들이나 한민당은 지주 자본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혁명한 단어를 아예 없이 지우려고 한 거 아닌가. 즉, 지극히 반공적인 의도에서. 그러다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운동 역사마저도 왜곡하고 격화시키죠.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지금도 우리나라 독립운동 비하시키잖아요. 교학사, 교과서나 뉴라이트나 예, 수구들은. 똑같은데요. 예. 하는 짓이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족보가 유서 깊죠. 그러네. 예. 아우, 그쪽 핏줄은 변하지도 않아요. 예, 성향이. 예. 자, 다시 한번 3.1 운동이 아니고 혁명으로 복귀를 시켜야 되고 반드시 혁명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또 왜 다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가 이 이슈를 지금 제기한 시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3.1 운동이 지금 자꾸 저도 헷갈려서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3.1 혁명이 역시 쟤네가 무섭죠. 예, 그렇습니다. 예. 3.1 혁명이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76년 유신 정권 때입니다. 그때 3월 1일 그 3.1절 날에 민주 인사들이 기념 미사를 보면서 3.1 민주 구국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3.1 혁명이 의미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다 찾아야 된다. 이게 참 네, 유명한 네.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그때와 혹시 유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거의 증거로 제가 지난 3.1절에 무엇을 했냐고 제가 그러셨는데 저는 그 독립기념관에 갔거든요. 예,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국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는 혁명이란 말이 더 요구되는 시기다 생각합니다. 네. 자, 왜 3.1 혁명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남희 박사님 모시고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 습관적으로 3.1 혁명이라고 계속 입에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헌법에 3.1 정신과 4.19 개선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오늘 아주 소중한 이야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